여러분,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젊은이들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고, 또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벌써 인생을 접은 듯 살아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6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빛나는 노년을 사는 사람이 있었고, 부유해도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었고, 병을 앓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 그저 살아본 사람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놀아야지.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사람이 더 빨리 늙어갑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흐려지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느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반면에 다른 교수 한 분은 퇴직 후 더 바빠졌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세미나를 하고, 글을 쓰고, 강연도 다녔습니다. 나이는 먼저 퇴직한 교수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70대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75세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는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68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했지만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5년 후에는 작은 연주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게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10년 전에도 똑같이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어차피 갑니다. 10년은 지나갑니다. 그 10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하며 보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몰입하고 의미를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었는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공원을 보는 것이 좋아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내일이고, 이게 나를 살아있게 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훨씬 부유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갔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한 유형은 외로움을 자식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자주 오라고 하고, 함께 살자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은 스스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 덜 찾아와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탁구를 배우고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2년 후 그분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죽겠어요. 탁구도 쳐야 하고, 합창 연습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야 하고. 그 목소리에는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을 혼동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 골프장에 다니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만 쳤습니다. 분명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일 뿐, 거기서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2시간 정도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도 그것이 그냥 시간 때우기라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1~2시간이라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루 전체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인가?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노인들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회상하는 방식이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다 끝났어.
이런 분들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매일 옛날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서 지혜를 얻고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런 분들은 과거를 발판 삼아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갑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내 자산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분은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창고가 아니라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그냥 쌓아두고 가끔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혜를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갇히지 마십시오. 과거를 활용하십시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건강을 걱정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겁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것과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노인들은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건강식품을 사 모으고 병원을 전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픈 것인지 생각이 병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건강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80대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썼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90대까지 살았습니다. 암을 이긴 게 아니라 암과 함께 살았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한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은 병원과 약이 전부가 됩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돈 걱정을 합니다. 연금이 적고 저축이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도 미안하고 이것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도 불안해합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다 가져가면 어쩌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반면에 적은 연금으로 사는 사람 중에 정말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집 대신 작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 대신 직접 기른 채소를 먹고 해외여행 대신 동네 산책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지만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채소를 키우고 남는 것은 이웃과 나눴습니다.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돈의 문제는 사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크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그냥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합니다.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합니다. 돈도 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많이 요구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적당한 선을 지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주를 봐주되 자신의 시간도 갖습니다. 자식에게 베풀되 자신도 챙깁니다. 이런 부모들의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아이를 맡기려 했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은 무조건 맡아줍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봐줄게. 하지만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처음에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엄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 삶도 소중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자식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 자신을 너무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후회 속에 삽니다. 매일 만약 그때로 시작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후회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딸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너무 엄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딸과 화해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렇게 변한 엄마를 보니 정말 기쁩니다. 후회를 하는 것과 후회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에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에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완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달랐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동호회에서, 가족 안에서, 동네에서 자신이 필요한 곳을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자신이 무용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걸 봤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8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와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노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품어야 할 원망이 많아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친구나 동료에 대한 원망,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어떤 노인들은 그 원망을 평생 품고 삽니다. 만날 때마다 옛날 일을 꺼내며 불평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만 괴롭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큰 돈을 잃었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10년 넘게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75세가 되던 해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원망하며 보낼 것인가? 병이 나은 후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 그 후로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심지어 상대가 죽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갑니다. 하루가 길고 권태롭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일과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텃밭을 돌봤습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이런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삶에 리듬을 주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루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TV를 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갔네라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루틴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정해진 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이어가면서 노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배우기를 멈춥니다. 이제 배울 나이가 아니야.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생각으로 배움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젊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0대,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5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웠습니다. 6개월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심지어 사진을 찍어 편집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뇌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은 어떤 나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움을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까? 이제 조금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도 언젠가는 갈 것을 압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불안 속에 삽니다. 죽음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갈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전해야 할 말을 전합니다. 그분은 95세까지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노년에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함에 매달립니다. 나는 부장이었어. 나는 교수였어. 나는 사장이었어. 끊임없이 과거의 지위를 언급하며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부장일 때는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나는 계속 과거에 살고 있구나. 그 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현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과거의 지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에 매달린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지위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실질적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거주 문제입니다. 큰 집을 유지할 것인가?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가? 자식과 함께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요양원은 언제 갈 것인가? 제가 본 바로는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식의 의견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면 가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면 갑니다. 자신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다른 노인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식의 의견도 듣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합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또는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내 공간이 필요해. 하지만 87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기 힘들어. 돌봄이 필요해.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에 간 후에도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냐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이 고립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아예 포기합니다. 나는 못해. 너무 복잡해.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손주들과도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손주들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는 전화만 할 줄 압니다. 다른 노인들은 조금씩 배웁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보고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실수로 이상한 앱을 켜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주는 매일 한 가지씩 가르쳐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책에 적어가며 배웠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카카오톡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걸 배우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손주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기술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100년이 넘게 살면서 정말 다양한 노년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 벌써 늙어 보였고, 어떤 사람은 90대에도 젊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불평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게 죽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것인가? 계속 누워 있을 것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집에만 있을 것인가?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노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은 젊은 시절의 연속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노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난한 노년, 부유한 노년을 다 봤습니다. 건강한 노년, 병든 노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졌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 길을 선택하면 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고 외로움은 깊어지고 후회만 쌓여갈 겁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나빠질 겁니다. 다른 쪽 길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 해보자. 이 길을 선택하면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가고 관계는 풍요로워지고 만족감이 쌓여갈 겁니다.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더 나아져 있을 겁니다. 두 길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배울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것인가, 집에만 있을 것인가. 오늘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노년이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빛나고 어떤 사람은 어둡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환경도 아닌 바로 선택입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이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의미 있게 채울 수도 있고 텅 빈 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는 노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노년은 빛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노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의미를 잃은 노년. 시간은 있지만 할 일이 없고 돈은 있지만 쓸 곳이 없고 건강은 있지만 할 이유가 없는 노년. 그런 노년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며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살 것입니까?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혼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전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답입니다. 저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되고 8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 어떻게 살았든 노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간의 품격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